고등수학 상하 기본 내용들 중에 좀 중요 내용을 정리한다 그랬지, 그지? 그게 이제 기본인데, 자, 공부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수업할 때마다 예전에 좀 했던 내용들인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쭉 얘기하고 수업을 하면 지루해요. 그래서 보통 수업하면서, 개념하면서 내용을 말하는데,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수학 공부 빌드업이라고 해놨는데, 축구를 보면 축구에서도 이 빌드업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지? 수학은 사실 개념에서 시작해서 개념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개념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개념을 알고 있는 것과 이해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가 뭐냐 하면 암기의 영역에 있는 걸 이해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이해가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수학에 왜 들어왔지? 이게 왜 필요할까?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로그 같은 걸 배우면 로그가 왜 필요했지? 왜 들어왔을까?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로그가 어떤 식으로 쓰일까? 로그의 의의에 대해서 복소수를 배웠는데 복소수가 왜 지금 배워져야지? 복소수의 필요성이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 그 개념이 들어온 과정에 대해서 조금은 납득을 해야 돼요. 삼각함수에서 호도법을 왜 배우지? 그냥 각도를 쓰면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걸 배워가지고 그걸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게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들어온 이유,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개념은 본질에 충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방법에 맞게 이해해야 돼요. 기준은 교과서를 삼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가 어떤 공식을 외우고 있어. 내가 이게 기본 내용들 몇 개만 좀 해볼게. 봐봐, 여기. 자, 앞에 거 우리 제 개념 교재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수학 상 개념 교재 제가 넣어놓은 내용인데 한번 봐봐. 이 전개식은 2개 전개하고 이거 전개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얘는 3개 한꺼번에 전개 이렇게 해서 x제곱, x제곱, c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가로에서 x나 a 둘 중에 하나가 곱해질 거고,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 곱해지는데, 이 가로에서 x, 이 가로에서 x, 이 가로에서 x 곱해지면 x제곱. 자, 여기에서 x, 요 가로에서는 c가 곱해지면 cx제곱. 자, 여기 x, 여기 x, 이 가로에서 여기는 b가 곱해지면 bx제곱. 여기는 a, 이렇게 곱해지면 ax제곱. x제곱으로 묶어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x 세제곱, x제곱. 그럼 x 1차는, 자, 이 가로에서는 x, 여기서는 b, 여기서는 c가 곱해지면 이건 bcx, 여기는 cax, 여기는 abx. 그래서 x로 묶어내, 그지? 자, 한꺼번에 곱하는 방식으로 배워요, 그죠? 그러면, 자, 교과서에서 우리 공식을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또는 2개 전개한 다음에 나머지 전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거? 일일이 3번 전개해보면 되지요. 자, 요거 전개한 다음에 얘랑 다시 곱하면 되겠지, 그지? 이 제곱 공식은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도 a,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a 세제곱. 자, 여기서 a, 여기서 a, 여기서 b. 자, a, b 있을 거고요. a, b, a, 그 다음에 b, a, a. 이렇게 되면 결국 b, a 제곱이 3개 나오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자, a 제곱, b, 요게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나오겠네. 자, a 세제곱, a 제곱 했으면 a 1차, a, b, b, 여기가 a, 이쪽 가로에서는 b, 여기도 b, 여기 a, b, b 하면 결국 a 제곱, a, b 제곱도 몇 개 나와요? 3가지밖에 안 나오겠네, 그지? 그리고 마지막 b만 다 곱해지는 경우예요. 자, 01 같은 경우 예전에는 너네 학교도 나이 드신 선생님 많아가지고 5승까지 문제 내고 막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5제곱까지. 그럼 5제곱에서 다 전개하라고는 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몇 번째 계수만 찾게 해요. 그러면 이 방식으로 적어 놓고 찾아가면 되잖아. 그지? 우리 교과서에서 세제곱 공식을 이해하는 방식을 뭐 외우는 것도 아니고 파스칼의 삼각형을 뭐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요런 전개 방식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수능에 말이야. 제가 이 개념 교재에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거의 넣어 놓지 않았는데 기본 문제들 중에서 몇 개만 좀 볼게요. 보세요. 지금 여기 넣어놓은 거 있지, 그지? 요거. 자, 4번. 요것도 수능 기출 문제예요. 수능 기출 문제인데, 우리 책에는 몇 개밖에 안 나와요?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지? 3개만 나오는데, 여기 10개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뭘 구하래요? x9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전개를 아까처럼 했던 사람은 당연히 x 여기는 10. 그럼 10x 9제곱이지, 그지? x 한 다음에 요 앞에가 9 있을 거 아니야, 그지? x 플러스 9. 그러면 결국 얘는 나머지 여기 1이고 여기 x 하면 1x 제곱일 9제곱이니까 x 9제곱으로 다 묶어내고 나면 개수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온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전개 방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결국은요. 이게 초창기 수능 문제예요. 초창기에 4번, 5번, 6번이 수능으로 바뀌면서 이게 1998년, 6년 이때 얘기예요. 94년에 처음으로 수능이 시작되면서 학력고사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 이해 방식에 따라 아이들이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갈리는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능이란 이런 거구나. 개념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개념에 대한 이해 과정을 물어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나왔던 유형의 대표적인 세 문제를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이 세제곱 계수도 봐. 제곱이니까 자, 이거 일일이 어떻게 해봐요? 전개해보면 세제곱은 이 뒤에 녀석은 개입되지 않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뒤에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디까지만 적고요. 4제곱부터 4제곱짜리 곱해서 세제곱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지? 여기까지만 적어서 일일이 다 뭐 해보는 거니? 따져보는 거지, 그지? 자, 제곱도 우리 교과서에는 3개짜리 제곱만 나오지 이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3개짜리 제곱도 과정을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귀찮지만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자꾸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답이 쉽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세제곱의 계수에서 얘가 필요하니? 필요 없지, 그지? 그러면 얘나 세제곱 계수가 어떠니? 같으니까 빼면 0이라는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일일이 풀지 않고요, 또는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고 그래서 초창기에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문제예요. 지금은 평이해 보이는 문제인데 예전에 처음 수능이 출제됐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수능이구나, 그래서 많이 놀랐던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은 지금 그대로 이어져 와요, 수능은.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질에 맞게 교과서 방식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교과서 방식은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데 그냥 외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나오니 시험에 이런 게 안 나오잖아, 그지?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묻는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작은 공식 하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이 이해가 정확하게 본질적 방식으로 이해가 됐으면 기본 문제를 반복하시면 개념은 강화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센 B 정도 있죠. 뭐 마플 같은 경우는 유형 문제, 뭐 RPM에도 마찬가지로 유형 문제. 보통 B단계 정도 문제를 충분히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3회독이란 건 뭐 문제집을 3권 풀어도 되고요. 마플, 뭐 센, 뭐 이런 거 내가 수학을 좀 잘해 그러면 한 2권 정도만 풀어도 기본 문제는 충분히 B단계 정도 요걸
한 3회독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실수가 일단 안 생기고요. 시간 싸움이 가능해요. 학교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 수능이 옛날에 킬러 문제가 딱 3개 나왔었거든요. 그럴 때 27문제하고 3문제가 100분에서 딱 50분씩 풀었어요. 27개의 문제를 50분에 풀지 않으면 이 3개의 문제 풀이 시간이 안 나와요. 자, 이게 보통 10, 20, 20이 기본이었어요. 한 문제는 좀 쉬워요. 나머지 2문제는 20분 정도 투자해야 풀려요. 그래서 만점 맞는 사람들의 시간 배분이에요, 이게. 그러면 나머지 27문제를 50분에 푼다. 거의 하나에 2분, 3분, 2분 걸리는 문제가 많고, 10초, 20초에 끝나는 문제도 초기 1, 2, 3, 4번 문제는 그렇게 끝나잖아, 그지?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나.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간 싸움이 되려면 여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이제 고난이도 문제로 넘어갈 거 아니니, 그지? 우리가 뭐 센 C라든가 뭐 고쟁이에 있는 맨 마지막 단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자,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데 보통 문제가 3가지 정도 유형이에요. 일단 풀이가 되게 길어요. 풀이가 긴다는 건 여러 개념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지, 그지? 자, 미분 문제인데 앞에 방정식 이론부터 별의별 게 다 결합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풀이 과정이 길어요. 조건에 따라 3개 이상의 경우로 나누어 풉니다. 특히 미분 문제 같은 경우는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고 또는 그냥 이렇게 단조 증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이렇게 접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에 문제를 풀어서 문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돼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나눠야 됩니다. 지금 수능에 킬러 문제로 꼭 나오는 그래프 해석, 이게 미분 적분에서 나오는 그래프 해석이거든요. 그 그래프 해석 매년 하나씩 나오는데 그래프를 어떤 형태로 그려야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 경우당 뒤에 풀이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일단 경우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정식에서 A 값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존재할 때, 어디서 사이에 존재할 때 보통 경우를 3개나 4개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경우가 나누어지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답답한 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풀리는 경우예요. 특별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가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시간이 끝도 없이 늘어져요. 이번에 마포고 그 ABC 뭐 ABCD까지였나? 24, 25, 3일 동안 뭐 시간 배정하는 거 뭐 그것도 상당히 지저분했지, 그지? 문제가 경우의 수 문제 풀어보니까 이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자, 이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연습으로 되겠니? 안 되죠, 그죠? 이건 연습으로 안 되고 수학 풀이를 많이 해가면서 쌓여진 수학적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얘는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따라옵니다. 이게 따라오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많이 풀어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도 문제가 내가 여전히 자꾸 막혀. 그건 꼭 얘가 문제입니다. 시행착오. 이걸 많이 안 겪어서 그렇습니다. 혼자서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건 문제가 이렇게 쓰면 풀어보다가 틀리잖아요, 그죠? 또는 중간에 풀다가 막혀. 중간에 풀다가 또 이런 방식에 막혀. 이 과정이 되게 소모적인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꼭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수학 실력은 이 시행착오, 요것의 총량, 이것이 결국 수학 실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여기까지 아직 안 온 친구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까지가 왔어. 나는 이제 고난도 문제에서 한번 승부를 봐야 돼. 그러면 시행착오 요 시간을 꼭 겪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건 결국 문제를 혼자서 고민해 보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서 고민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를 읽고요. 야, 이거 어떻게 풀지? 막연하게 고민하는 게 고민이 아니죠. 이건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고민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멋진 말은 적어 놓는 겁니다. 그 프린트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100문제 풀었어. 그렇다고 실력이 물론 올라가겠지만 30문제를 풀더라도 3분의 1을 풀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시행착오를 반성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게 수학 실력을 훨씬 끌어올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소홀히 해요. 그리고 보통 풀이를 먼저 봐요. 그죠? 또는 풀어 놓은 내용들을 보고 내 시행착오의 과정이 그 풀이와 결합이 안 되면 자기 게 안 돼요. 자, 고민의 과정을 한번 봐봐요. 문제를 보면 보통 구하는 게 뭔지, 뭘 구하는지를 먼저 보시고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얘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구하는 건 문제 맨 끝에 있잖아. 그지? 맨 끝에 먼저 보시고 처음부터 다시 읽으셔야 돼요. 구하는 게 뭔지 보시고 주어진 게 뭔지, 주어진 자료나 조건을 분석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나면 이용할 개념이 뭐지? 자, 내가 배운 내용과 결합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결합이 잘 안 돼. 조건과 구하는 것들이 다 복잡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가 하고 검토해 보는데, 그래서 이걸 보통요 줄여서 구주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요 순서대로 고민해 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구하는 거 먼저 보시고 조건을 옆에 나열해 보시고 조건에서부터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행시켜 나갈 때 여기에 내가 배운 개념을 결합시키는 게 문제 풀이잖아 결국. 그지? 그런데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수능의 고난이도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유사 문제 요것이 유사한 문제가 30문제 정도 되면 한 27문제, 많게는 한 28문제는 다 유사한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신유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은 지금 수능에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지금 한 두 문제 정도는 정말 신유형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니? 맞추면 대박이고 못 맞추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과 쪽으로 지망하는 학생이 1등급이 몇 점이 커트라인인지 알고 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번 수능은 많이 어려워서 불순이라고 해서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적을 선택한 학생하고 확통을 선택한 학생하고 다른데, 자, 확통은 90한 2점에서 4점까지 올라가요. 미적 선택은 84점대가 1등급 컷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적이 그만큼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만 맞아도 1등급이 나오고 한양대 이상 갖는 점수거든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 유사한 문제 속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자, 올해 수능은 특히 문제가 풀이가 정말 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척 많이, 그래서 반복한 학생이 이기는 경우, 반복한 학생.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고난도 문제의 특징이 대부분 다 뭐가 결합되냐면 함수가 결합돼요. 그래서 또는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본다. 이거 draw a picture라고 그래요. 수학 풀이 전략 중에 그림을 그려본다. 자, 고민하는데 분명히 함수가 개입되는 문제인데도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어요. 고민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이건 아예. 그래서
문제 상황을 꼭 그림으로 직접 그려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나면 문제가 풀리거나 이해가 되면, 자, 문제 풀이할 때는 꼭 풀이 노트를 쓰셔야 돼요. 노트에 깔끔하게 풀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오답 노트를 나중에, 아, 이건 진짜 좋은 문제야, 내가 납득이 되면 오답 노트를 해 놓으시는데, 이 오답 노트는 여러분 그냥 답을 깔끔하게 적어 가지고는 안 돼요. 문제 풀이하기 전에 내가 했던 대표적인 시행착오 있죠, 그죠? 하나 정도만 적어 보세요. 아, 요거는 시행착오를 이렇게 했는데 이 시행착오가 왜 이 풀이가 이 문제하고 안 맞는지 나름의 이유를 적어 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른 문제 풀 때도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특히 제가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건 한 큐에 딱 보고 쫙 풀어서 끝까지 답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간에 멈추고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고 미로처럼 갖다 막히고 다시 돌고 하는 경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 고난이도 문제 풀이 과정은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시행착오들을 빨리빨리 수정해 가는 과정, 시행착오의 수많은 수정 과정이 문제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하고, 아, 요거 내가 그래서 그래. 그리고 자기 풀이 있잖아요, 그죠? 또는 답안 풀이 말고 다른 풀이가 있으면 다른 풀이도 좀 함께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다른 풀이. 그래서 오답 노트에는 시행착오된, 내가 풀다가 시행착오를 겪은 거 하나를, 대표적인 거 2개든 3개든 다 좋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랑 시행착오 1, 2, 뒷장 넘어가서 3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이 풀이가 왜 이 문제하고 안 맞을까요? 이런 질문도 좀 해보시고 나름의 이유도 그렇게 찾아보시고. 고난이도 문제는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내 친구는 이런 거 안 하는데도 잘하는데, 정리 안 해서 그렇지 머릿속으로는 이 프로세스 과정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 이 풀이는 이래서 안 맞았구나, 이래서 틀렸구나 하고 다 이미 머릿속에서 그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과정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걸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안 하고의 차이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런 과정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시켜 나가줘야 될 텐데, 왜 그러면 고등수학 상하 내용의 중요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재혁이도 수원을 했다 그랬고, 그지? 우리 제이도 했으니까 우리 수원 문제 내가 하나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아주 고난이도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마플은 이렇게 터프라고 돼 있는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터프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고 가정하자. 자, 지수방정식이에요. 그죠? 이건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지, 그지? 문자로 치환해서 푸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한번 풀이를 해볼 텐데 한번 같이 한번 봐봐요, 생각을. 조건이 뭐냐면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게 조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정수 K의 개수예요. 뭘 갖도록, 얘가 양의 실근을 갖도록. 자, 머릿속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치환형이구나. 그래서 일단 5의 x제곱은 t. 자,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 그 뒷장에 제가 저기 풀 수 있도록 빈 저기 종이 공백지가 많아요. 넘겨보시면, 거기 8쪽쯤에, 자, 필기는 나중에 하시고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치환하고 나면 뭐가 함께 따라오니?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항상 따라옵니다. 그죠?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럴 때도 봐. 뭐 이렇게 3에 뭐 9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x, 이것도
2차 함수 최대치에서의 치환형이지, 그지? 이걸 뭘로 치환해요? 저는 보통 t로 많이 치환합니다. 치환하고 나면 t 범위가 이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 올라갈 텐데, 그지? 완전적으로 고치셔도 되는데 얘가 0이고 여기가 2.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꼭지점에 y좌표잖아, 그지? 그럼 t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요?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물론 x 범위가 주어지면 t 범위는 또 변하겠죠. x 범위가 만약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잡혀 있으면 t 범위도 제한되겠죠, 그죠? 치환을 했다는 건 동일한 문자로 치환한 게 아니고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치환이 되면 반드시 범위가 따라와요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범위가 안 따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범위가 굳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뭐 로그 같은 경우 로그 2x, 자 이걸 t라고 치환했다면 x가 특별하게 제한 조건이 없으면 로그 함수 그래프는 치역이 실수 전형형이니까 t의 제한 범위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치환하고 나면 제한 범위가 있는지 t의 범위가 제한되는지를 반드시 따라오셔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죠? 일단은 자 얘는 y는 5x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자 0일 때 1 나오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지, 그지? 그래서 t 값은 항상 0보다 커요. 여기까지 치환하고 들어와요, 그지? 그리고 나서 대입하면 자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는데, 자 t 값이 0이어야 되니까 봐봐,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실근을 간다고 문제가 나오면 t 값이 뭐면 돼요? 0보다 큰 범위에서 구해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양근이면 돼요. 양수근이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애초에 x 값이 x가 근인데 x 값이 양의 근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이쪽 밑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여기가 x축, 여기를 내가 t축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자 그래프가 말이에요, 5의 x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 값은 1이고요, 그죠? x 값이 양수여야 돼. x 값이 양수여야 되면, x 값이 양수면 t 값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1보다가 어때야 되니? 큰 값이 나와야 되는 건 자명한 거지,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이 아니라 두 1보다 큰 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t 값은 1보다 커야 돼. x 값이 양수가 되려면, 얘가 양수가 되면 t 값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1보다 큰 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방정식에서 t 값이 1보다 큰 두 근이 나온다? 이건 방정식인데 수학상으로 넘어가면 2차 방정식 끝나고 나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내용이 나오거든요. 방정식 문제 풀이하는데 뭘 그려야 된다고? 이거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지, 그지? 우리가 실근의 크기라고 하는데, 자 이거 그래프를 그려 따져봅니다. 방정식의 근이랑 2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이 같은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1이 여기 있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x절편이 1보다 큰 쪽에서 나타나야 얘가 서로 다른 두 1보다 큰 근을 갖는 거 아니니, 그치? 자 이렇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조건이 뭐니?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서로 다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 근 그러면 중근도 두 개로 봐요. 등호 붙입니다. 두 번째, 대칭축이 1보다 커야 돼요. 자 대칭축은 이거 얼마니? 2분의 5 아니니, 그지? 2분의 5 1보다 크다,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뭘 따져봐야 돼? 1 대입했을 때 양수 나와야 돼. f1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따라서 판별식 적용하면
자, 25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돼. 넘기면 4K는 25보다 작아. 4로 나누니까 K는 작습니다. 4분의 25 이렇게 되고. 할 필요 없는 거고. 1 대입하면 얼마나 1? 마이너스 4 플러스 K. 얘가 0보다가 커야죠. 따라서 K는 4보다 크다. 그럼 둘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니 결국? K는 4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다가 답인 거지. 그지? 그러면 만족하는 정수값은 몇 개 나와요? 5, 6, 2개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치환해요. 그래서 풀어가는 문제예요. 자, 요건 어디까지 해서 배우는 거예요? 수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고등수학 상에 배웠던 방정식 이론, 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죠? 전부 어디로 회귀해요? 방정식 이론으로 다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고등수학 상에 나오는 내용들이 반드시 결합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미적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단원을 가든 간에 결국은 기본 개념은 여기서 나오는 간단한 내용, 실제는 다 방정식 함수 이론입니다. 우리 수학 하에서 배우는 합성함수, 역함수 끊임없이 나타나서 괴롭혀요. 저 미적분학 들어가면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게 또 나오고요. 그래서 역함수의 기본 개념이 역함수 미분을 하다 보면 흔들려요. 뭐였지 역함수가? XY 자리 바꾸는 거였고 Y는 X는 직선의 대칭이었는데 자 미분하면서 막 개념이 또 흔들려. 초기의 개념을 정확하게 안 잡아놓으면 그렇게 돼요. 자 어쨌든 요런 풀이가 있다. 여기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린 이유는 뭐예요? 고등수학 상이 계속 개입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 상만 그런 게 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봐봐요. 제가 하나 넣어놓은 우리 고등수학 상에 있는 2차 방정식 실근의 크기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봐보자. 방정식은 말이에요. 자, 처음에 뭘 배우죠? 우리 방정식 단원에. 당연히 복소수 먼저 배웁니다. 수확장 하죠. 생각해 보세요. x제곱 플러스 1은 0. 이건 근이 없고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얘는 근이 있고 어떤 건 근이 없고 어떤 건 근이 있고 수학자들은 얘 근이 왜 없지? x제곱에서 이렇게 나올 때 자 실제 세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얘도 근이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상상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이는. 그죠? 모든 이차 함수가 다 근이 있어야 되겠어. 모두 다 근이 존재했으면 좋겠어 하고 만든 게 이제 상상 속의 수 i라는 거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래서 모든 2차 방정식에 근이 다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방정식 이론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복소수에 보면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만들었다는 증거들이 뒤에 계속 나타나요. 우리 켤레 복소수도 A 플러스 BI 켤레, 이걸 켤레라고 그러는데 자, 2차 방정식 풀어보면 근의 공식에 들어간 게 뭐예요? 자, 밑에 2a분의 마이너스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지?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나오면 i가 빠져나올 텐데 플러스 i 마이너스 i가 함께 근으로 나타나요. 그러니 이 둘을 뭐라고 그래요? 켤레, 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2차 방정식에 모든 2차 방정식이 근을 갖도록 수를 확장한 거예요. 상상 속의 수, 실제에는 없어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수가 있다고, 답이 있다고 가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 근의 공식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판별식 나오죠. 그죠? 자, 판별식은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를 구별해 주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나올 거고요. 2차 방정식의 작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뒤에 가면 판별식보다 조금 더 구체화돼서 실근은 실근인데 양수근이냐 음수근이냐,
실근의 부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양수근을 갖는 경우, 음수근을 갖는 경우, 부호가 다른 경우 뭘 따지죠? 판별식 두 근의 합과 곱. 요 근각에서 관계가 결합되면서 세 개를 따지는 거지, 그지? 그리고 방정식 이론은 여기서 끝나요. 뒤에 가서 2차 함수 개념이 방정식에 결합되면서 나오는 게 바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크기예요. 그래서 방정식 이론은 크게 판별식, 근각에서의 관계, 실근의 부호, 실근의 크기, 요 네 가지가 2차 방정식의 이론이에요. 자, 2차 방정식 이론 그러면 판별식, 근각에서의 관계, 실근의 부호, 실근의 크기 요겁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어디야? 여기 있는 거예요. 실근의 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요, 저 뒤에 제 개념 교재에 보면 저는 맨 끝에 원래 교과서 순서하고 조금 달라요. 맨 끝에 부등식 뒤에다 달아놨어요. 자, 요게 실근의 부호입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근일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되고, 이건 기억나죠, 그죠? 이런 거. 음수근일 때 마찬가지 조건들이 붙겠죠.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a분의 c가 0보다 작고요. 합은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는 모르죠. 양수근, 음수근 절대값이 어느 쪽이 큰지 모르니까, 그지? b제곱 마이너스 4ac는 필요 있다 없다 이거. 서로 다른 부호면,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요, 그죠? 자, 근데 봐요.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다르면 음수예요.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무조건 양수예요. 이게 양수기 때문에 b제곱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지?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푸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가 0보다 작으면 이쪽은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서 이건 따지지 않는다까지 아니니, 그치? 얘만 따지는 겁니다. 이게 실근의 부호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로 가시면 요게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 하면 실근의 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순수 방정식 이론입니다. 실근의 크기로 넘어가면 2차 함수가 개입된 내용들입니다. 자, 뭐가 개입됐는데 요 방정식의 두 근이랑 요 2차 함수의 x 절편이랑 어떻다는 거니? 같은 개념이라는 거잖아, 그지? 자, x 절편 여기 알파 대입하면 y 값이 0 나오는 거 아니니, 그지? 그럼 방정식의 근이나 2차 함수의 x 절편이 같은 거야. 그러면 두 근이,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아야 되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야 될 거야. 물론 최고차는 양수라고 가정하고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럴 때 뭘 따진다고요? 실근의 크기는 판대함, 이 세 가지를 따진다. 그래서 판대함, 요렇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내용 이해 과정을 적어 놨는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일단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서로 다르란 말이 있을 때는 등호 빼는 거야, 그지? 그냥 두 근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 P가 여기 있는데 판별식만 만족한다고 그래서 X절편이 P보다 작으니 그렇진 않잖아, 그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돼? P보다가 작은 쪽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대칭축이 P보다가 작은 쪽에 있어야 일단 저렇게 돼요. 그러면 대칭축이 P보다가 작기만 하면 되느냐? 여기가 P면, 자, 대칭축이 이쪽에 있어. 대칭축이 P보다 작은 쪽에. 그런데 꼭지점이 저 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지? P보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둘 다 작으라고 그랬는데 P 대입하면 음수 나오네. 자, P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P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와줘야 X절편이 P보다 작은 거야, 그지? 그래서 P 대입할 때 양수 나와야 돼. 자, 요 셋을 모두 만족해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면
x 절편이 어떻게 된다고요? x 절편이 p보다 작으니까 방정식의 두근이 p보다 작은 거 아니니, 그지? 자, 개념이 어려워지면 뭐 하냐면 전부 그래프 그려요. 개념이 어려워지면 그래프가 방정식에 깊이 밀고 들어와요. 부등식을 푸는데 그래프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프가 개입되지 않은 방정식 부등식은 평이한 문제예요. 아니면 문제가 지저분하게 꼬여서 좋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수능 유형의 문제들은 다 방정식에, 부등식에 그래프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 판대함을 다 따지는데 어떨 때만 함수값만 따지는 경우냐 하면, 자, 요런 경우. 자, 요런 경우. 자, 두 근이 하나는 P보다가 작고 하나는 P보다 커. 우리 아까 이거 봐. 실근의 부호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해야 돼. 두 근이 모두 양수해야 그러면 판별식, 그 다음에 합, 곱 세 개 다 따졌지. 1로 넘어오면 똑같아요. 판대함 세 개 다 따지는 거 똑같아. 이 방식으로 풀어도 돼요. 판별식, 그 다음에 재층축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0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면 되고, 다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있죠, 그죠?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 최고 차의 계수 A가 양수로 만들어 놓고 0 대입할 때 음수만 나오면 돼요. 자, P 대입할 때 음수만 나오면, P 대입할 때 0보다 작기만 하면 최고 차의 계수는 A 음수면 마이너스 곱해 정리해 놓고 이것만 만족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달리 그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림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차함수는. 그래서 얘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따지면 된다로 갑니다. 자, 두 근 사이에 뭔가가 나와요. 그러면 P 대입할 때 양수, Q 대입할 때 음수가 나와야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요 통과에 가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근이 하나는 요 사이에, 하나는 얘보다 크게 나옵니다. 즉, 두 근 사이에, 자, 두 근 사이에 무슨 값이 주어지면 함수값만 따지면 돼. 나머지는 판대함을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프를 놓고 보셔서, 그지? 자, 얘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대칭축이 P보다 커야 되고, P 대입할 때 양수 나와야 되고, 이죠. 자, 얘는요, 뭐만 따지면 된다고? 함수값은요, 자, FP가 0보다 커야 되고, FQ는 0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지? 자, 양수, 음수, 요 지점만 지나가면, 최고차가 양수면, 그래프가 여기까지 왔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2차 함수가 이 두 점을 지나야 돼. 이렇게 내려왔어. 최고차가 음수면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자, 얘는요. 자, 두 근이 PQ, 자, PQ 사이에 두 근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대칭축이 P하고 Q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P 대입할 때 양수, Q 대. 자,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안 주어져 있을 때는 판대함을 다 써야 돼요. 그죠?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요. 이건 다 필요 없어요, 다. 뭐만 쓰면 된다고요? P 대입하면 음수, Q 대입하면 음수. 이것만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가 P, 여기가 Q. 자, 근이 이쪽에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두 개 대입할 때 다 음수가 나오면 2차 함수니까 이게 이 음수 쪽 두 개를 지나야 되면 어떻게 돼야 되니?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지? 최고차가 양수라는 형태를 만들어 놨다면, 두 점이 음수면 자, 어떻게든 이런 형태로 지나가 줘야지, 그지? 이렇게 나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는 얘보다 크고 하나는 얘보다 작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근의 크기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방정식의 근이 y절편이구나, 그 조건을 만족하게 그려놓고 판대함 따져간다로 기억해놓고, 그 구체적인 건 그림을 그려놓고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다 통째로 외우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방정식 이론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봤어요. 자, 오늘은 수업을요, 2시간 꽉 채워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쉬는 시간 없이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수능에 나왔던 문제 하나를 볼게요. 수능 문제 하나를 보자고요. 수능 문제를 하나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 수능 문제는요, 수능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거의 90%는 다 그래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 문제인데, 지수로그, 자, 제가 지수로그에서 수능에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지수로그에서. 아니, 뭐, 결합돼 있을 수도 있고, 지수로그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한데, 다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복잡하게 그려져요. 복잡하게 그리면서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래프를 음미해 봐야 돼요. 자, 봐봐요. 제가 한번 그냥 그 그래프 고난이도 문제 하나를 펴볼게요. 자, 1등급 마스터라고 돼 있다, 그지? 1등급 마스터 뭐 이런 데 보시면, 고급 문제들을 보시면 뭐 활용도 그렇고 그래프가 상당히 많은데 뒤에 아, 1등급 마스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냥 그래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프가 뭐 어디 있어 그러지만 문제 풀이러 가면 딱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 돼. 그래프가 안 그려지거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 때, 이게, 자, 얘는 그러니까 11년도 교육청 28번 고2 문제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직 진도를 본격적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쉬운 걸 가지고 왔어요. 자이스토리 문제입니다. 자이스토리에 들어있는 문제인데, 한번 봐봐요. 자, 기본적으로 뭐니, 이거? 지수 부등식이에요. 이것도 O의 X를 치환하는 형태 맞니? 이것도 치환형이에요. 그럼,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거 한번 먼저 보자고요. 자,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 찾는 거예요. 그죠? K의 범위.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치환형이구나, 이건. 5의 X, 5의 2X 보이니까, 그지? 자, 그럼 다시 5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해요? T로 치환하면 머릿속에 그래프가, 5의 X 그래프가 슉 그려지고 나면,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T 값은 항상 0보다 크군요. 자, 이건 기본으로 따라와 줘야 돼. 기본값이야. 그리고 대입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T제곱, 자, K, T-2K-5. 저는 이 문제를 몇 번 정도 풀어봤을까요? 2011년도니까. 한 10번은 풀어봤겠죠. 그죠? 10번 정도. 10번 정도 풀어보면 풀이가 이렇게 쭉 서운하니까 뇌의 반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해도 돼요. 근데 처음 풀어보면 문제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다른 게 안 들어오고 오직 풀이에 뇌의 전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풀 때까지는 문제를 분석해 본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기상 선생님이라고, 지리 선생님, 자기도 매일 수능, 그러니까 매년 수능 기출 문제를 예전 것까지 다시 자꾸 반복해 본다. 이기상 선생님이 수능 기출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된다. 답을 외우고 있는데 또 풀어봐요. 그래도 또 풀어봐라, 또 풀어봐라. 반복해 풀어보다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반복의 힘이에요. 어쨌든, 자, 여기까지 왔어. 자, 이게 서술형이라면, 요렇게 해놓고,
여기에 들어있으면 안 적으셔도 관계없어요. 감점을 안 받습니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적어줍니다. 자, 결국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면 t에 대해서는 모든 양수에 대해서 성립하면 돼요. 자, 이 2차 부등식이 양수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된다고요. 이해되니? 모든 x, 어떤 x가 들어가도 t는 무조건 뭐보다 크니까 양수가 되니까 얘는 양수 구간에서만 성립하면 되는구나. 자, 부등식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 문제인데요. 자, 부등식으로 그냥 풀까요? 이거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습니다. 이항하고요. K로 묶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말이에요. 부등식인데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y는 t제곱 플러스 5, y는 k, t 마이너스 2. 이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얘는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2,0을 지나는 거예요. 맞니? k 값에 관계없이. 자, 그림 그려볼게. 그림. 자, 요거 y절편이 5네. 그지? 5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왜? 양수관. 여기가 t축이에요. t축. 양수관에서만 그리면 돼요. 얘는요. 2,0 여기쯤이라고 잡을게요.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죠? 자, 어떻게 되면 되는데 이렇게 지나면 돼요. 그러면 양수, t값 양수인 구간에서 이 그래프보다 항상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거 아니니? 그치? 자, 얘가 t제곱 플러스 5고요. 얘는 k의 t-2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죠. t 앞에 있는 1차항 계수니까 기울기인데, 자, 이것도 괜찮아요. 음수라도 괜찮아요. 쭉쭉 가다가 여기까지 괜찮아요. 더 가팔라지면 되니? 안 되죠. 양수간에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요 점을 지날 때를 보시면 기울기가 2 감소할 때 5 증가, 여기 5잖아. 그치? 2 감소할 때 5 증가하니까, 자, 요 상황에서 K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그죠? 맞니? 그러면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값이 어떻게 되니? 작아지는 거예요. 음수는. 자, 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평평하게 가야 돼. 커야 돼. 그래서 자, K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커야 돼. 자, 요 점 지나는 거 괜찮나 봐야 돼. 등호 붙일까 말까. 0보다 큰 조건이니까 지나도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 등호 붙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 찾고요. 두 번째. 자, 여기를 지나는데 말이에요. 여기를 지나는데, 자, 이것까지 괜찮아요.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자, 어디까지 가능해?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죠. 등호가 있으니까 접하는 것보다 더 기울기가 커지면 안 되죠. 그러면 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접할 때. 자, 접점 찾을 때는 방정식으로 해서 찾잖아요. 그죠? 접할 때는, 자, 접점이 하나니까 판별식이 0으로 가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K제곱. 자, 정계에다 넘겼다고 치면 마이너스 KT 플러스 2K 플러스 5는 0에서 판별식이 0 나올 때가 접하는 K 값이야. 맞니? 자, 그러면 K제곱.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0 얘가 0입니다. 이거는 20에다가 마이너스 2 붙이면, 자, K 값은 마이너스 2하고 10인데, 자, 조건상 기울기가 양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언제 나오는데, 이게 이쪽에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접할 때가 마이너스 2인 거지. 그치? 아, 얘는 안 되는군요. 자, 10보다 어때야 되니?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치? 작은 쪽으로 Y죠. 자, K는 10보다 작거나 같. 자, 결국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게 답이. 자, 여기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예요. 둘 곱하면 얼마 나오니 결국? 절대값 붙여 처리하면 25. 이게 정답이겠지. 그치? 맞니? 자, 우리가 고등수학 과정을 끝내고 지금 수원 수투를 반복하는 입장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투는 더 심합니다. 수투는 더 심합니다. 극한의 개념, 미분의 개념은 별 것 없어요. 간단한 내용 한 줄이면 끝나요. 뒤에는 전부 방정식 함수 이론이에요. 그래서 고등수학 상부분, 특히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이 부분, 방정식 이론, 여기를 마음대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수학 1, 2 넘어갔을 때 성적을 좌우해요. 자, 그거 뭐 2시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한번 개념 정리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지만 그걸 알고 들어가서 대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이겁니다. 수원수투에 고등수학에 나오는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느냐를 제가 강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개념들을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 거예요. 수학상 하나, 수학하 하나 한 2번에 걸쳐서 해볼 거예요. 해보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과 연관된 수학 1, 2의 문제를 좀 다뤄주고 싶은데 수학 2는 제 기억 잘 안 나지, 미분 이런 거. 미분 정의 기억나니? 미분 정의.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극한값이라고 단순히 얘기해 줬는데 어쨌든 로그의 정의가 뭐지? 로그의 정의가 뭐니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교과서에 로그의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더라? 로그란 뭐다? 상용 로그는? 정의. 지수가 11대. 맞아요. 밑이 11대. 밑이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예요. 그죠? 로그의 정의는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로그 A의 B가 X라면, 자, 로그 A의 B가 X라면, 이게 무슨 뜻이니? 이게 로그의 정의,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 칸에 달랑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렇게 적어 놓고, A의 X 값이 B. 그러고 나서 A 양수고 A는 1 아니고 B는 0보다 크다. 이게 로그의 정의의 끝입니다. 그냥. 근데 이거를 로그의 정의가 뭐니 하고 그럴 때 이거 말했다고 쳐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게. 그지?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안다는 건 이 정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걸 왜 이딴 식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무미건조하게 표현했느냐. 근데 수학자들은 이걸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와, 한 이 정도 얘기해야 될 걸, 이 정도 떠들어야 될 걸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네. 이야, 대단하다. 네이피어의 로그의 기본 성질들 여기다 다 넣어놓은 거다. 너무 멋진 아름다운 수학적 언어다.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그걸 어느 정도 공감하느냐. 공감하면 로그의 정의가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니? 10이죠. 그죠? 1024는 2의 몇 제곱이니 하고 묻는 장치예요. 로그란 게. 1024는 2의 몇 제곱이니? 10제곱이에요. 자,
얘를 얘의 지수값으로 표현하라는 장치에 왜 그런 걸 연구했느냐는 건 역사적 고찰에서 살펴보면 되는 건데, 어쨌든 얘는 얘의 몇 제곱이니? 로그란 그런 거예요. 로그란 B란 어떤 큰 수가 있으면 이걸 A의 지수값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B는 A의 몇 제곱이니 하고 묻는 장치, 이게 로그의 정의거든요. 그럼 그렇게 적어요. 로그는 얘는 얘의 몇 제곱이니 하고 묻는 장치. 얼마나 지저분하니, 그지? B는 A의 몇 제곱이니 하고 묻는 장치예요 라고 말을 하려면 언어가 너무 많이 쓰여요. 그럼 번역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자, B는 A의 몇 제곱이니 물었더니 X제곱이래요. B는 A의 X제곱이야. 이 표현이 결국 B는 A의 몇 제곱이니 하고 물었더니 X제곱이래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긴 언어를 이렇게 간단히 쓴 거거든요. 자, 정의, 별것 아닌 정의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고등학교 상부분, 기본 개념 중에 중요한 것만 다음 시간에 한번 빠르게 정의하고, 그게 수학 원에 한정해서 사용되는 부분만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 시간에는 고등수학 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수학원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여기서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신경 쓰지 마시고 결국 고등수학 상하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 지속적으로 수학 원투에 영향을 주는구나. 기하도 마찬가지예요. 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념, 특히 방정식 함수 이론 부분은 헷갈릴 때마다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한 번씩 찾아보시고 강화시키고, 이렇게 고등수학 상해 내용이 들어있을 때 그 개념이 좀 약하면 저한테 그 부분 질문을 하시고, 저는 이 공식을 외웠는데 뭐 다른 이해가 있는지 물어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높여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은 뭐예요? 수학 1, 2의 결국 기본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데, 개념은 익히면, 배우면서 익히면 되지만 기본 실력은 결국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론들이에요. 물론 그 앞에 인수분해 영향을 많이 주죠, 그죠? 인수분해가, 그래서 재수생이 찾아와 가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인수분해부터 저는 시작합니다. 고교 수학의 구구단인데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인수분해는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빨리 되는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미분 적분이 해결이 안 돼요, 결국. 그래서 인수분해부터 시작을 해 나갑니다. 자, 수학 원 배울 때요, 수학원 배울 때 그래프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프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개념책으로 다시 가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다항식,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여기가 1학기 과정이지, 그지? 여기에 대표 내용들 몇 가지 정리하고, 기본 개념은, 자, 요 교재에서 제가 따로 그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프린트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프린트만 받아서 하시면 되니까 가져올 건 없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마풀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수원에 있는 문제 몇 개를 이 이론과 연관지어서 이 이론들이 개입되는 거 있죠, 그죠? 그렇게 정리해 나갈 겁니다. 자,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다항식을 만약에 배우는데요. 자, 다항식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다항식 단원은 다항식의 연산 파트 하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 기억나니? 항등식. 나머지 정리 기억나니? 그래서 여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요거하고, 연산은 더하기 빼기 잠깐 나와요. 식 자체를 더하고 빼라.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기 때문에 동류항끼리, 차수가 같은 것끼리는 더하고 뺄 수 있어. 이거 곱하기가 바로 뭐니? 곱하기가 곱셈 공식이지, 그치? 나누기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눗셈을 배워요, 그죠? 1차로 나눌 때. 근데
나눗셈의 기본은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 이렇게 쓰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적어라?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완전식으로 적는 습관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항등식이라는 걸 배워요. X값에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 X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지? 이게 배워져야 나머지 정리로 가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는 fx를 예를 들어서 x-a로 나눴을 때 몫을 qx 1차로 나니까 나머지는 r 그럴 때 a 대입하면 나머지 나온 거 맞죠? 그죠? 아무 숫자나 이렇게 막 대입해도 되니? 얘는 항등식이에요.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돼요 하기 나머지 정리 바로 앞에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위해서 항등식이 나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수학은 굉장히 촘촘한 논리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 아무 숫자나 막 넣어도 돼. A 넣어도 되고 막 B 넣어도 돼. 양쪽이 똑같은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하는 이유로 나온 겁니다. 나머지 정리 맨 끝에 인수 정리 나옵니다. 인수분해에서 3차 이상 자 공식 적용 안 되는 건 인수 정리를 써요. 그죠? X에 어떤 수를 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요런 인수를 갖게 돼. 인수를 찾을 수 있는 방식이라서 인수정리. 이것도 결국 어떤 수를 동시에 대입하는 거니까 항등식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항등식이에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목 거기다 나머지를 더하면 두 개는 똑같은 식이에요 하는 거잖아 결국. 그지? 그래서 앞에 천하에 쓸데없는 항등식 하나가 나와요. 자, 오늘 요것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교과서에서 말이에요. 교과서에서 자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면 AB는 어때야 되니? 하고 물을 때 크게 1차인 경우는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대요.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0이 나와야 되는데 변화무쌍한 x의 이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a가 뭐가 돼야 되니 결국? 0 돼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결과가 0이 나오려면 b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얘는 이렇게 설명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설명 과정입니다. 교과서에서. 조금 억지 같지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얘는요. 항등식이 되려면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끔 설명합니다만 이게 기본으로 해서 넘깁니다. 다 넘겨서 a-a-의 x, b-b-는 0. 자, 요꼴로 만들어 놓고 얘가 이해됐으면 얘가 0, 얘가 0 되니까 둘이 같고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에 이 내용이 반드시 뒤로 연결됩니다. 수학 교과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 본질이 제대로 구현된 문제에 가서는 분명히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고난이도 문제의 방향을 잘못 잡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교과서 설명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소수 a 플러스 bi 꼴의 수 ab는 실수. 이게 복소수의 정의예요. 복소수는 무슨 뭐 실수 허수를 합친 거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복소수 문제의 최고 난이도는 뭐냐면 복잡한 Z식이 나올 때 Z자리에 얘를 대입해서 일일이 푸는 겁니다. 복소수의 정의 이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게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의 대표 문제예요. 결국 정의를 가지고 풀고 개념을 가지고 푸는 거다 수학은. 그래서 정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합시다가 오늘의 결과. 그 다음에 수학 상하 중요성 강조한 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 상에서 중요 내용 정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끝냅니다.